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북민들, 우리 현재 3만 명 넘게 있는데요. 이분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이 임박하게 했고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자, 오늘 국무회의 때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내놨습니다. 자, 남남 갈등 일으키지 말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의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사실과도 다른 왜곡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 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자, 선전포고 운운 이런 거 안 좋다 얘기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때 올린 그 트위터 글 딱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 탈북을 권유하는 내용을 사실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대북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박 대통령이 다시 화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리였잖아요. 지난주 토요일로 기억하는데 이정훈 의원. 네. 자, 남쪽으로 넘어오라. 우린 준비돼 있다. 군과 주민, 북한의 군과 주민을 상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 이거 북한은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다. 절대 북한은 대화를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뭔가 지금 좀 도발 대신에 우리 대화합시다 하면서 시간이 좀 끌어질 가능성, 그걸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그냥 네. 그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네. 우리 사회에 한번 큰 허구를 하나 지적을 해드려 볼게요. 네. 북한이 94년도에 서울 불바다 얘기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22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리고 2006년도에 핵실험을 처음 하고 10년이 지났는데 북한이 한 22년에 걸쳐 핵무장을 추진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핵무기를 개발한 동안에 대한민국이 개발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지난 22년 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무슨 네. 무기를 개발했을까요? 우리는 무슨 무기 개발했습니까? 북한은 계속 핵 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와서 5번 핵실험을 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걸 들으면서 만든 무기가 뭡니까? 한번 저 기억이 진짜 안 납니다. 국민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뭐죠? 뭔지 아세요? K2 전차 만들었고요. K2 전차. 수리온 헬기 만들었습니다. 수리온 헬기를 만들었죠.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자, 수리온 헬기하고 K2 전차 나쁘지 않습니다. 꽤 좋은 네. 건데 이거하고 핵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뭐 자명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을 한다고 하는데도 네. 거기에 대응하는 무기 체제는 안 하고 네. 다른 걸 해왔어요. 똑같이 북한이 지난 22년 동안 핵무장으로 달려오는데 네. 핵무장에 대한 정책을 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걸 폈습니까? 지난 10년, 처음 한 10년 넘게는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다투었죠. 자, 북한이 저거는 영원히 핵을 보장하려는 보수 진영과 아니다. 저거는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손에 쥐어주면 핵을 포기할 거다라고 그렇죠. 진보 진영이 싸워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지금 핵 문제를 다뤘던 분들하고 좀 심도 있게 토임해 보면은 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왜 그런 합의를 했습니까? 라고 따지면요. 그때 분명히 동결이었어요. 북한 핵을 완전하게 폐기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네. 북한 망할 줄 알았지. 네. 위시풀 싱킹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94년부터 지금 22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네. 그 생각을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안 바꾸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위원장처럼 이게 선전포고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국제사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위시풀 싱킹을 안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제 가장 큰 체제인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제재에 들어가는데 이게 네. 국제적인 하나의 트렌드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걸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따끔하게 얘기한 건 잘 하셨는데요. 네. 대통령께서도 작년 8월까지는 전승절 가셨고 네. 그때까지는 대화에 굉장히 미련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쨌건 우리가 만든 거 K2 전차와 수리온 헬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사드를 그러니까 핵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드라는 방어용 체제 가지고 또 역시 논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의견이 달랐습니다만 야권에서는 절대 반대를 주장했는데 글쎄요. 이틀 전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쓴 글을 보니까 약간은
아주 조금은 돌아서는 듯한 인상입니다.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 자,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수배 변호사 어떻습니까? 네, 사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그중에 네. 그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드 배치가 북핵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인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 또한 한미동맹의 힘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또한 또 배치에 대한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안도감을 줄 수 있다. 힘을 과시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또 아실 텐데요. 또 이해가 쉬운데요. 수도권이나 중부 지역이 제외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또한 과학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라면서 사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자, 결국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논쟁 일단 멈추자. 그리고 북한을 완전히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 대화 노력을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금방 제가 드린 말씀대로 외교적인 노력, 대화로 하는 것들이 계속 실패를 해서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한 게 현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글을 보면서 네. 지금 사드 갖고 다 대한민국을 못 막으니까 네. 더 갖고 오자는 말을 안 하고 그만하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난 도대체 정리가 안 되네. 부족하면 더 채워야지. 그래서 지금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회에서 저런 맹점하고 저런 주장을 네. 하는 맹점하고 네. 지금 서울을 비롯한 핵심 주역을 방어하려면은 네.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제 무기를 갖고 오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이거 왜 지금 현재 그 얘기가 공론화 안 되는지 하나 제가 뭐랄까요? 공개해드릴까요? 폭로해드릴까요? 우리 사회에 아주 웃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KAMD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KMSAM, KLSAM이라고 하는 미스를 만들었는데 네. 이거는 미사일을 못 쐈습니다. 네. 북한 전투기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인데 그래서 북한 미사일 공격이나 또는 어떤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서 아이언돔을 들어오자는 얘기는 굉장히 있습니다. 합리적인 그렇죠. 주장인데 우리나라를 막는 북한 미사일부터 막는 부대가 2개가 있어요. 네. 공군의 방공포병, 방공미사일 사령부가 있고 육군의 수도방위 사령부 밑에 있는 방공부대가 있습니다. 네. 서울의 주변에 있는 거는 수방사에 있는 방공부대가 맞는데 네. 공군에서는 아이언돔을 도입하자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면 육군에 있는 수방사의 방공이 역할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근히 반대하고 있어요. 공군이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군에서의 파워게임이죠. 그래서 육군이 그럼 니들이 사라 그러면 육군은 사겠다고 하면서 안 해요. 네. 왜 하는지 아세요? 이걸 사버리면 장비가 좋으니까 육군 수방사에 있는 방공포병 병력이 확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무기가 있어도 어떤 조직 간의 갈등 때문에 파워게임 때문에 못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이런 문재인 위원장처럼 대표처럼 저런 의견도 있어서 이게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저런 거를 대통령이 정확하게 하시고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문재인 대표가 긴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 긴 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드리자면 네. 앞부분에는 이제 필요성을 좀 인정하지 않습니까? 약간 네. 이제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높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는 그 표현을 하고요. 다만 맨 마지막에 보면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주 포대에서 지금 성주 골프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다시 논의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누리당 가만히 있지 않았죠. 문재인 전 대표의 글과 관련해서 중국이 반응을 내놨거든요.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거봐라. 한국의 문재인 정치인과 같은 유력한 대선 후보도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듣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본인의 SNS에 사드 배치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지 단 하루 만에 중국 관영 언론 한국시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국익과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는데 대선 주자의 경솔한 주장이 결과적으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반응해놨고요. 이제 사드 논란이라는 것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과거와 달리 조금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있고 문재인 전 대표도 전과 달리 일단 심리적인 안도감은 있다는 얘기가 그동안 없었는데 처음 꺼내긴 했습니다.
네, 좀 이제 달라진 대목이 그건데요.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정부가 결정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모호성을 갖겠다라고 하면서 당론 채택을 안 했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처음에는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했다가 네. 최근에 와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네. 그런데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국회 동의를 거치자. 네. 그래서 이제 그 논의의 장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좀 방향을 좀 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드 배치 필요성 관련해서 60% 정도 안팎 조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국민들이 동의한다는 것, 그것이 아마 문재인 대표 좀 부담이 되긴 하겠죠. 어쨌건 조금은 달라진 국회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의 재판 같습니다. 듣겠습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군의 날 기념사의 재판이 아니라 사실 한 발 더 나간 거죠, 이동희 차장.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발언은 국군의 날 때 말했던 그 탈북자들을 탈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정부에 지침을 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요. 접경 지역 일대에 10만 명가량의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착촌을 마련해야 된다. 마련할 계획을 정부가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보도를 하면서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폐교나 체육관을 이용해서 4만 3천 명가량을 수용을 하고 네. 새로 임시건물, 즉 뭐 천막이라든지 가건물 이런 것들을 세워서 5만 7천 명을 수용하자. 그래서 모두 10만 명의 탈북자들을 수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정부가 갖고 있다. 여기에는 한 2조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보도까지 잇따랐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들으면 이거 선전포고 2탄이다. 그리고 2조 원대 예산이라는 것까지 거론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자, 아까 제가 북한이 22년에 걸쳐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핵실험을 해오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뭐 했냐고 질문했는데요. 네. 그럼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카드가 뭡니까? 이런 이제 탈북자들의 그 북한을 떠나는 그런 행렬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정권한테 큰 압박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것도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게 미국이 제공하기로 하는 확장 억제 전략 네. 그거 하나 있고 핵무기가 싣고 오는지 깡통 비행가 오는지 모르지만 B1, B2가 오면 휴하고 안심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 수 있는 뭐 추가 제재를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있는데 뭘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K2 전차 더 만들어서 북한을 치겠습니까? 뭐 수리온 헬기 날아가서 평양을 점령하겠습니까? 저는요. 네. 이 명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권이 북한을 상한 우리의 인도적인 핵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난 정부까지 그리고 박 대통령도 지난해까지는 제대로 활용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의 저 동독이라고 하는 사회, 그 다음에 동유럽이라고 하는 공산국가가 무너질 때 뭐였습니까? 일종의 피플 파워로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였죠. 네. 동독에서 맨 처음에 라이프치히에서 촛불 시위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우린 그 촛불 시위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력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그거는 동독 민주화로 해서 라이프치히에서 처음 대학생들하고 네. 카톨릭 교도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겠어요? 동유럽, 소련을 무너뜨린 게 그렇다면 우리는 한 인권으로 가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게 한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했는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들은 입 다물고 있는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네. 사설에서 상당한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을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까지 직접 쓰면서 제3국 대통령의 어떤 연설을 놓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을 평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죠. 네. 자, 그런데 지난 주말에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의 최측근 여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떤 행보를 했느냐? 지금 이제 그 이정훈 편집위원이 얘기한 대로 인권이라는 대북 압박 카드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맨서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 사흘 동안 그 우리나라를 다녀갔는데요. 이 네.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의 이 셈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의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죠. 유엔에서의 그 풀어야 될 숙제가 서면서 파워 대사한테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설득할까? 일단 그 일단을 들어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We, and again, we are very united, are not for any old resolution. We are for a resolution that makes a substantive difference and changes the calculus over time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한미 간에는 다양한 레벨에서 이 독자 제재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지난 3월에 취했던 독자 제재에 이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독자 제재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면서 파워의 일정을 보면 탈북민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이 판문점을 네. 방문했었고요. 네. 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도 찾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나원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도 직접 찾아가서 탈북자를 만났고요. 네. 어제는 실제 탈북해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서면서 파워가 직접 사진을 자기가 그 SNS에 올린 거 보니까 1년도 되기 전에 이 정광일 씨 탈북자신데 뉴욕에서 만났었던 거죠. 그 과거 인연을 좀 정리해 놓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광일 씨를 만나면서 과거에 본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 작년에 있었던 정광일 씨가 유엔 안보리에 직접 출석을 해서 탈북자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또 요덕 수용소라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얼마나 잔혹한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사진도 저희가 그 정광 씨를 접촉을 해서 말씀을 들은 게 있어요. 실제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있으셨던 정광일 씨인데요.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힐러리 트럼프하고 대선 TV 토론하는 걸 제가 보고 있는 상황에 파워 대사가 들어왔고요. 파워 대사가 저보고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트럼프처럼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도 대충 알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 10분 정도 있었어요. 집에는 보좌관 2명하고 통역하고 해서 대사님까지 4명이 들어왔어요. 대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어제 그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친필 사인을 했더라고요. 자, 친필에 사인한 저 사진 저희가 직접 정광일 씨한테 요청을 해서요. 어떤 것인지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사진 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보니까 서면서 파워가 사인을 해서 줬군요. 자, 당신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에서 견뎌내고 한국에 희망을 가져온 것, 그것이 나한테는 큰 영감이 됩니다. 힘내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파워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제사회는 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고 네. 그런 어둠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북한 네.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고를 했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탈북 난민촌 건설로 화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정권에게 상당히 이 안팎으로 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면서 파워 주한 유엔 대사 지금 판문점 방문한 모습 봤습니다만 정광일 씨를 만날 때 1년 전에 만났던 사진 액자에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메모를 해서 보내왔습니다. 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우리 탈북민 사이에서도 우정의 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 가닥, 두 가닥 더 생길 때 대통령이 말한 통일이 한 발짝 더 먼저 와 있다는 것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